이재명 대표의 검찰 추가 출석을 놓고 여야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장외투쟁 예고에 개인 비리를 위한 방탄투쟁이라고 직격했고 민주당은 이번이 마지막 소환이 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컷오프 인원이 4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선거 막판 변수로 꼽혔던 유승민 전 의원이 오늘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신경전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게임업계의 우려도 적지 않아 시행령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 가전 박람회인 CES를 방문한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우리 기술력에 대한 평가와 바람직한 기업 지원 방향은 무엇일지 해법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소환을 놓고 정치권이 연일 격돌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과 대립각을 세운 민주당은 이번 주말 대규모 장외투쟁을 앞두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개인 비리를 위한 장외투쟁은 처음 본다고 민주당에 직격탄을 날렸고 민주당은 이번이 마지막 소환이 돼야 한다며 검찰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세 번째 추가 소환을 통보하면서 여야가 재차 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대가를 언급하며 이번이 마지막 조사라고 밝힌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 사건을 조사조차 하지 않고 뭉개야 되는 것입니까? 혼자 30페이지짜리 던져놓고 묵비하면서 검찰이 어떻게 결론을 짜맞추려 한 사건인지 아닌지 이를 알 수 있습니까?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예고한 것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개인 비리 엄호를 위한 것이라며 각을 세웠습니다.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는 일을 막기 위해서 장외투쟁하는 경우는 봐도 개인 비리를 수사하지 말라고 장외투쟁한다는 건 처음 봅니다. 반면 민주당은 헌정사상 검찰의 이 같은 보복 수사는 없었다면서 이번이 이 대표의 마지막 출석임을 강조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검찰에 맞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검찰은 더 이상 시간 끌기와 망신 주기에 얕은 술수를 부리지 말고 이번 세 번째 소환을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국민 상식에 부합하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도 검찰 비판에 가세했는데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경기지사 시절 자신의 방북 자금으로 북한에 300만 달러를 보냈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에 대해 검찰의 새로운 소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마 검찰의 이제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겁니다. 이 대표는 비명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민주당의 길 출범식에도 참석했는데 비명계 끌어안기 행보로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당의 단일 대우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전당대회의 컷오프를 당대표는 4명, 최고위원은 8명으로 결정했습니다. 당대표 출마를 저울질했던 유승민 전 의원은 때를 기다리겠다며 오늘 불출마를 선언했는데요. 김기현, 안철수 2강 구도가 굳어지면서 신경전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예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예비경선 규모와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당대표는 4명, 최고위원은 8명, 청년 최고위원은 4명입니다. 후보자 등록은 모레부터 이틀간 실시하고 오는 8일과 9일 책임당원 100% 여론조사를 거친 후 10일에 본경선 진출자를 발표합니다. 현재 당대표 선거엔 김기현, 안철수, 윤상현, 조경태 의원 등 6명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출마 여부에 관심을 모았던 유승민 전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유 의원은 자신의 SNS에 출마에 의미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며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나경원 전 의원에 이어 유 전 의원도 불출마하면서 당대표 경선은 김기현, 안철수의 양강 구도가 예상되는 가운데 두 사람은 연일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김 의원은 안 의원이 국민의힘을 영남 자민련이라고 표현해 당을 폄훼했다고 비판했고 우리 당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께서 영남 자민련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습니까? 우리 당의 당원들을 완전히 폄훼하는 것이죠.
안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영남뿐 아니라 수도권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뜻이었다며 철저한 왜곡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친윤계 지지를 받고 있는 김 의원과 불출마한 나경원,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율 흡수를 기대하는 안 의원. 내년 총선 공천권을 쥔 당대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두 사람의 신경전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모바일이나 PC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게임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시행 과정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체위는 또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공청회도 열었습니다. 김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임사의 자율에 맡겼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공개가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해당 게임 홈페이지나 광고 등에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문체부가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시정명령에도 불응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안 통과에 정부와 게임업계 측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의무 도입은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게임업계 측은 국내 게임에만 법이 적용돼 외국산 게임과의 역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시스템 오류 등의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야 합의로 상임위 문턱을 넘으면서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여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확률을 표시해야 하는 게임물의 범위와 구체적인 표시 방법 등은 추후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어서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또 표시 정보를 관리 감독할 기관이 없다는 것도 숙제입니다. 한편 문체위는 문화산업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발의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법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법안은 문화산업 내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7가지 조항을 뒀는데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는 유효하지만 추가적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 7개 내지는 8개로 딱 못을 박아서 금지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이제 유보장을 두어서 그 밖에 또 대금 후려치기 등을 막기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를 감액할 수 없도록 했는데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통상적 대가 또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수준 이런 용어 자체가 타법에도 있긴 하지만 모호하다. 전문가들은 불공정 대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거래 금액을 설정하기 위해 실태 조사를 의무화하는 추가적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개헌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김 의장은 개헌의 시기와 절차를 정하는 개헌절차법 제정에도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 회의를 박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 회의에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난 1987년에 고친 헌법으로는 선진국인 오늘의 대한민국에 적합하지 않다며 국민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헌법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 의장은 이번 개헌은 국회가 여야는 물론 대통령,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성패가 달렸다며 자문위원들에게 공감대가 높은 내용을 중심으로 개헌안 마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최대로 발휘되게 만드는 국가 경영 방법이어야 하는데 현재의 36년 전에 만든 이 헌법은 거기엔 안 맞는다. 김 의장은 또 개헌 성공을 위해선 선거제 개혁에 대한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 의장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2월까지 2개의 복수안을 만들어 3월에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에서 다수가 합의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헌의 시기와 절차를 법으로 정하는 개헌절차법 제정에도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예 정치권이 국민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진짜 선진국 진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그런 국가 경영 방식에 관한 최소한의 합의, 그것을 약속하는 게 저는 헌법개정 절차법이라고 생각하고, 김 의장은 자문위의 역할은 선거제 개혁과 개헌의 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명분 위주의 대립을 최소화하고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개헌 시한이 조속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난방비 급등과 관련해 중산층 지원 방안을 강구해보라고 지시했다며 정부의 난방비 추가 지원안이 준비되는 대로 협의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지원 대책을 꼼꼼히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난방비 폭등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의 횡재세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고유가 과정에서 이윤을 본 정유사들에 대한 부담금이나 자발적 기금을 마련하게 해 국민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나몰라라 하면 별도의 횡재세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은 태윤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태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당대표 컷오프 규모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따라서 주요 후보들의 선거 전략도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당대표 컷오프 규모를 4명으로 확정했는데요. 네. 이 선관위 관계자는 과거 전례를 따랐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당권에 도전한 인사들은 원내에선 김기현, 안철수, 윤상현, 조경태 의원이고요. 원외에선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와 이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회장을 지낸 강신업 변호사, 이렇게 모두 6명입니다. 후보자 등록이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이 최종 후보자가 결정되진 않았지만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땐 예비 경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일단 가장 변수가 됐던 유승민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권 구도는 이 사실상 김기현, 안철수 의원 2파전으로 굳혀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기현 의원의 경우 예비 경선에서 강성 지지층을 확보한 황 전 대표와 강 변호사가 합류할 경우 표심이 분산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반면에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 나경원 전 의원에 이어서 유 전 의원까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 친윤계를 견제하려는 당내 표심이 안 의원에게 쏠리는 등 이 비교적 유리한 지형이 만들어졌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당대표 상황 알아봤고 이제 최고위원 선거도 경쟁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어요. 원내외 이제 가리지 않고 출마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맞습니다. 당권 구도 윤곽이 잡혀서인지 최고위원 후보자들도 앞다퉈 출마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은 청년위원 자리 한 자리를 포함해서 모두 5자리를 뽑는데요. 이 최고위원 4자리를 먼저 살펴보면 현역 의원에선 태용호, 박성중, 이만희 의원 이 3명이 공식 출사표를 던졌고요. 원외에선 김재원,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 가세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청년 최고위원을 지낸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이번에 일반 최고위원 자리에 도전합니다. 이 밖에 가세현의 김세희, 신혜한수, 신혜식 대표도 선거에 나서고 허은하 이용 의원도 최고위원 출마를 결정한 상황입니다. 한 자리 청년 최고위원 자리에는 현역에서 지송호 의원이 나섰고요. 원외에선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과 장재원 의원실 보좌관을 지낸 김용호 변호사 등의 출마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일반 최고위원 컷오프 규모는 8명이고요. 청년 최고위원은 4명입니다. 이 친윤계와 비윤계 그리고 보수 유튜버들의 도전이 이어지면서 최고위원 구도가 복잡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제 국회의원 상황 살펴봤고 이번에 그 민주당 소식도 이제 살펴보죠. 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어제 검찰 그 추가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는데 때문에 그 배경에 이제 해석이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맞습니다. 이 대표가 어제 검찰 추가 소환에 응하겠다고 하면서 꺼낸 표현들을 보면은 네. 이런 속내를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이 대표는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란이 또 가겠다, 이렇게 밝혔고 또 승자의 발길질을 밟힌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한마디로 선거에 졌기 때문에 보복성 수사를 당하게 된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낸 건데 이 검찰의 탄압 이미지를 강조하려고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소속 의원들과 지지자들을 향해 현장에 절대 오지 말라고 한 것도 이런 분석에 부합된다는 해석입니다. 동시에 검찰 포토라인의 혼재서는 이른바 약자 이미지도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명분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 무엇보다 당대표로서 도주의 우려가 적고 또 수사에 협조까지 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을 시도할 수 있겠냐 이런 겁니다. 또 직접 출석하겠다고 나서면서 방탕정당이라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이런 관측도 있고요. 검찰은 오늘 아니면 내일로 출석 날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차 통보 때 이 당무를 챙기겠다며 주말로 출석 일정을 미뤘던 만큼 빠르면 이번 주말 출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 토요일은 그 민주당의 장외 투쟁을 이제 예고한 날이잖아요. 그 때문에 이제 이번 주에 출석을 한다면 일요일이 이제 유력해 보인다 이렇게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고, 맞습니다. 국힘에서는 그 이재명 대표 이번 그 추가 소환에 대한 그 출석 이걸 두고 이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선 패배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고 본인이 성남시장일 때 저지른 일 때문에 문제가 된 사건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관계자가 구속된 사건인데 어떻게 수사를 안 할 수 있겠냐면서 조사도 여러 차례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는데요. 이 민주화 운동을 위해 장외투쟁하는 건 봤어도 개인 비리를 방어하기 위한 건 처음 본다면서 장외투쟁의 의미가 바뀌고 희화화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은 태윤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태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1월의) 마지막 날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오늘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발 빼는 친윤, 친명입니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이 어제 국회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정치개혁을 위해서 여야가 선수와 지역에 관계없이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함께 모인 것은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적 의원 40% 이상인 여야 의원 131명이 참여하는 그야말로 초당적인 모임이 출범한 건데요. 하지만 여야 핵심인 친윤계와 친명계 대부분이 불참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무엇보다 선거제 개편 논의가 이 모임의 목표인 만큼 그 추동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선거구제로 인해서 강화되는 지역 대립 구도를 선거제도 개선으로 좀 막아보자 이런 제안 아니었습니까? 저는 이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극복하려는 노무현 대통령의 시도, 이 노력은 참으로 의미심장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성과 비례성이 제대로 보장이 되고 또 지역주의가 해소되는 그런 제대로 된 정치 체제를 만드는 일은 우리 정치인들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책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제 개편 시작은 의원 정수 조정 논의가 가장 중요한데요. 공직선거법 제21조 1항 국회의원의 정수는 300명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의원 정수 문제에 관심을 둬야 하는 이유 역시 여야의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의 핵심 과제를 비롯해 선거제 개편을 둘러싼 모든 논의의 토대이기 때문이죠. 현재 국회에는 국회의원 정수를 330명 또는 360명으로 늘리자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의원 정수 확대 문제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비유될 만큼 의원들로서는 풀기 어려운 난제로 꼽히고 있죠. 현행 300명 의원 정수 그리고 지역구 중심의 1인 선거구 제도는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개혁될 수 있을까요? 어렵사리 뜻을 모은 만큼 우리는 반드시 승자 독식, 극한 대립의 정치 문화를 반드시 끝냅시다. 국회의장이 밝힌 승자 독식, 극한 대립의 정치 문화의 타파,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의 논의를 통해 최소한의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정치톡은 비명계의 손길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후 열린 비명계 주축 모임, 민주당의 길이 주최하는 첫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습니다. 당내 결속 따지기에 적극 나서면서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행보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당내에선 기소 시 직무를 정지시킨다는 당원 80조를 두고도 해석이 어긋나고 있는 상황. 당원 80조가 해석이 잘못됐고 사무총장이 이걸 재량 행위인데 선출직 최고위원과 당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 뭉쳐서 저희가 대응을 하는 게 전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원칙 정치개혁의 정신을 살려서 당대표든 또는 어느 당직자든 기소가 됐을 경우에는 일단 물러났다가 무고함이 밝혀지면 다시 복귀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원칙을 관철하는 것이 저희들이 당당하고 떳떳하다고 생각됩니다. 당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이재명 대표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그런 논리들을 하시는데 왜 이재명 대표 외에 대안이 없겠습니까? 한편 민주당이 대규모 장외투쟁을 예고하자 당 안팎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강경파로 구성된 지도부의 결정 방식에도 불만 어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과잉 수사, 편파 수사, 그걸 가지고 온 민주당이 다 나가서 장외에서 하는 것이 우리 지지층 외에 중도층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의원총회라든가 의원들 얘기를 좀 물어보고 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우리 당의 최고위 구성을 보면 역대 최고위 중에 가장 강경파들로 구성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끼리 결정을 하신 건데. 이번 장외투쟁이 조국 사태 시즌2가 될 가능성을 비롯해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민주당의 단일 대우 전략 강화가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산업 전시회 CES가 성황리에 폐막했습니다. 국회 산자위와 과방위 소속 의원들도 참석해서 우리 기술력을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현장을 다녀온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입니다. 네, 건강하게 잘 다녀오셨죠? 예, 잘 다녀왔습니다. 네, 정말... 의원님께서 지난 5일부터 이제 8일까지 열렸던 CES 2030의 이제 과방위 대표단으로 이제 방문을 하셨는데 특히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도 이제 많이 참가를 했습니다. 우리 기술력이 어땠는지 보고 느끼신 전반적인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정말 놀라웠고 자랑스럽고 그 어깨가 그냥 펴지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 정도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뭐 각국의 기업들 기술도 엄청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시장 선점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고 특히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을 현장에서 제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참여했던 수도 참 많았고 수상자도 저희 스타트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ES에 참가한 대기업뿐만 아니라 그 실리콘밸리에 진출했던 한인 그 스타트업 관계자 등과도 미팅을 가졌었는데요. 그 세계적으로 손색이 없는 기술력 보유한 곳도 있었고 벌써 또 그 성과가 기대되는 기업들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다면 더 많이 창업을 활성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창업의 무대를 글로벌 단위로 좀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라면은 그 대기업에서 그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좀 도용했던 것이 그 현장에서 딱 걸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 중소벤처 그 기업부에서도 그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빨리빨리 해결이 돼서 스타트업들이 기죽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 의원님께서는 지난해 9월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을 대표 발의하셨는데 이번 CES에서 메타버스와 관련한 산업을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는지 또 이번 방문이 메타버스 산업진흥법 통과를 위한 원동력이 됐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분명히 그 산업진흥법 통과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가신 과방위 여야 위원님들께서 그 메타버스의 중요성을 직접 보고 들으셨기 때문에 해당 법안의 통과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요. 또 뭐 다녀와서도 제가 토론회도 하고 하면서 노력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메타버스 산업 전반을 보면서 기억에 남는 것은 사실 아직은 메타버스가 무엇인가 하면서 게임하고도 좀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 메타버스 자체의 당장의 어떤 수익과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10조 이상 투자한 그 메타라는 회사를 보면서 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 무대에서도 서로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하구나라는 것을 좀 느꼈고요. 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좀 이렇게 긴 안목에서 체계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더 많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좀 도움을 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CES와 관련한 이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 현안에 대한 질문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전당대회 최고위원직에 이제 출마하신다고 밝히셨는데 네. 앞서 이제 그 당협위원장 공모에서 이제 고배를 이제 드셨고 나경원 전 의원도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출마 결심까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출사표를 내신 이유 마지막으로 좀 들어볼까요? 네,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 당내 일부 세력에 의해서 권력 지향적인 일방주의라던가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당을 좀 공정하고 상식적인 생각을 하는 당원들의 힘으로 최소한의 그 조정 작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 국민의힘이 얼마나 건강한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꼭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당에도 그 권력 앞에 줄 서고 뭐 또 줄 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소신과 의견들이 있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고 또 국민의힘을 살리고자 하는 당원들과 함께 전당대회에서 그것을 좀 증명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났습니다. 특히 또 전당대회 앞두고 일방적인 좌표 찍기라던가 뭐 조선의원 동원한 집단행동으로 인해서 상대편 후보자를 찍어내는 상황 보면서 겁나기도 했었습니다만 당의 이런 그 비민주적인 행태에 대해서 누군가는 문제 제기를 좀 하고 또 공론회장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당내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했고 또 이게 누군가는 나서서 당내 다양한 생각과 목소리를 말하는 것이 당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양함에 우리 당이 다양하다라는 것의 상징이 허은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뉴스앤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올해 성황리에 폐막한 세계 최대 규모 가전 박람회 CES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중이 대표단으로 직접 현장을 다녀오신 분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현 의원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그 의원님의 지난해 이제 의정 활동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네. 이제 그 산자위, 예결위 이렇게 이제 다양한 네. 상임위에서 이제 활동을 하셨고 거기에 또 법안 발의, 지역 현안까지 이제 챙기셨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상임위 활동 그리고 이제 지역 발전을 위한 활동을 중심으로 지난해 의정 활동 성과를 좀 말씀을 좀 네, 들어볼까요? 네. 지난해는 이제 그 전까지 제가 법사위에 있다가 산중위로 상임위로 옮기면서 네.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발생한 것이 IRA법이라 해서 미국에서 전기차에 관한 보조금을 주면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지 않는 그 법이 생기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대응 문제가 굉장히 핫 이슈가 됐었고요. 네. 그 과정에서 정부가 사전 대응을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하게 질책을 하고 그뿐 아니라 이제 조속하게 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해서 발빠르게 또 정부가 움직이게 했던 그런 점이 있었고요. 또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전기료, 가스료 문제가 바로 산중위 소속의 현안인데 그 부분에 좀 안타까운 것이 미리 그 점에 대한 이해를 국민들께 좀 구하고 예산에서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가스료나 전기료 인상이 사실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그 가스비가 엄청나게 오르면서 발생한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가스 인상이나 이런 부분이 당연히 예상됐는데 그런 면 대응 것이 왔다가 갑자기 또 이제 가스비가 폭등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니까 혹한기에 네. 그 부분이 좀 있었는데 저희들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될 수 있는 어려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미리미리 저희들이 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또 이제 지역 현안으로서 이제 가장 저희들이 초점을 갖는 것이 우리 지역의 미래 산업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가장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저희들은 이제 반도체가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의 가장 중요한 산업에 생각하고 있고 원주에서 또 강원도에서 반도체 산업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그 반도체 교육원을 설립할 수 있는 네. 예산을 확보하면서 저희 예결위에서 활동하면서 예산을 확보하면서 지역 발전에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는 점이 아주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특히 오늘 오셨는데 의원님께서 최근에 네. 산중이 대표단으로 이제 CES를 방문해 주셨어요. 네. 컨서머 일렉트로닉 쇼의 약자이죠. 예. 네, 세계 최대 IT 가전제품 박람회인데 10만 명의 관람객을 네. 모으면서 이제 성황리에 폐막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여기에서 국내 스타트업의 기술력이 굉장했다고 들었는데 네. K 스타트업을 둘러신 평가와 또 소감 궁금합니다. 네, 기술력이 이제 세계적인 기준에 비추어봐도 뒤지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고요. 이번에 500개 정도의 기업이 참여했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혁신성의 3분의 1 정도를 국내 기업이 휩쓸었다는 것을 보면 혁신성이나 기술에 있어서는 세계 정상의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도 상당한 기술력을 보여주었고 미래에 우리나라가 세계 새로운 산업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을 선보였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삼성, LG, SK 등등의 국내 대기업들이 또 현대모빌리티 등등의 대기업들이 미래 산업의 일모를 보여줬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벤처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기업이 참여하고 기술력도 굉장히 높았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창업 기업들의 수준이 다 비슷하게 많이 올라갔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벤처 창업 기업들이 결코 현실에 안주할 수는 없고 정비를 비롯해서 기업도 마찬가지로 더 앞서 나가는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더 하게 됐죠. 네네. 그 이번 그 CES의 주요 화두 중에 하나가 이제 디지털 헬스 케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원님의 지역구 이제 원주신데 네. 원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 중에 이제 중요하게 꼽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또 이 헬스케어 산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CES 방문하셨을 때 더 이제 뭐 그 관여도 관심이 높으셨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눈여겨 보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 있으셨을까요? 뭐 저는 다른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태까지 연결을 통해서 항상 그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선보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기술이 많이 선보였는데 지금까지는 손목에 손목 시계를 차는 방식으로만 신체 어떤 건강 징후를 체크를 하고 대응을 하는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다양한 전자기기를 연결해서 그 부분을 24시간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도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것이 많이 이제 보였고요. 특히 의료 진료 투약 같은 경우도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는 AI 기술을 이용해서 예전보다는 훨씬 상세하게 또 개별화된 그런 의료 진단과 치료와 유지가 가능하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CES에서는 인간 안보, 인간을 위한 기술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올해 CES에서 참가국 중 최고 혁신상 20개 중에서 9개 가장 많이 수상했다고 하는데 정부가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 직접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고 또 스타트업이 자생력을 갖도록 키워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바람직한 지원 방안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지원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은 단계별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에 창업하는 단계, 그러니까 R&D에서부터 최초 회사 시작하는 단계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회사가 이제 실제로 제품을 만들어서 활동해 나가는 단계가 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또 성장해 나가는 단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처음에 R&D에서부터 창업까지 나가는 길에서는 정부의 R&D 관련된
예산 지원과 창업에 관련된 비용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확보돼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그 금융도 필요하지만 투자도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번 정부에서 좀 안타까운 점은 그 투자 부분이 벤처에 관련된 투자가 규모가 많이 줄었다는 것이 좀 안타깝죠. 물론 민간 중심으로 한다고 하는데 민간 중심이라는 것이 정부가 어느 정도 드라이브를 걸어줘야지만 민간이 같이 올 수 있는 거고요. 특히 지금과 같이 금융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는 정부의 과감한 지원에 의한 투자 유치가 필요한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이 안 돼서 안타깝고요. 앞으로도 특히 벤처를 하는데 그 벤처 이제 많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금융이 아니라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제 성장하는 관계인데요. 성장하는 첫 번째가 물론 제품을 만들고 난 다음에 판로에 문제가 있겠죠. 특히 판로도 국내 판로만 해가지고는 제한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과감하게 그 판로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코트라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코트라도 방문했는데요. 거기서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업 기업들이 와서 미국에서의 판로를 만들어내는 노력을 상당히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코트라도 그랬고 중진공도 그랬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더 확대를 해서 우리나라 창업 기업들이 세계의 무대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창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기업이 어떻게 그 미래를 가져갈 거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회사가 정말 유니콘 같이 그러니까 성장하는 길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M&A를 통해서 그 투자한 것을 회수를 하고 탈출하는, 그다음에 다음번 다시 창업을 하는 길로 나가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나쁘다 좋다 할 생각이 아니고요. 두 가지 다 창업을 그리고 벤처 기업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길 중에 하나거든요. 그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양쪽 길을 다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노력과 예산 지원도 또 제도 지원도 법률 지원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올해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저희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의원님의 이제 법안 발의 활동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이제 55건의 법안을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통과된 게 이제 20건이죠. 20건이. 숫자는 제가 55건 중에 저희가 이제 그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건이 통과. 이게 통과 확률이 거의 이제 뭐 40%에 육박하는 굉장히 사할타자에 육박 굉장히 높은 확률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이제 반증인데요. 국회 본회의를 또 지난해 말에 이제 또 통과했던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 이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이 법안을 발의한 배경, 이유, 그리고 이 법안이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떤 효과를 또 기대한 건지 다 같이 좀 들어볼까요? 법률 명칭은 민법이고요. 민법 개정안이었고요. 민법 개정안 중에서 상속에서의 상속 한정 승인을 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미성년자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보호자가 또 계시거든요. 근데 그 다른 보호자께서 이 미성년자의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법적인 상식이 부족해서 돌아가신 부모님이 굉장히 빚이 많은 상태 돌아가신 상태에서도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지 않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성년자는 성인이 되기도 전에 그 부모님의 빚에 눌려서 파산 선고를 신청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사회적 출발을 해야 되는 시점에 이미 파산자로서 출발한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점을 저희들이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민법 개정안에서는 미성년자의 보호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법률적인 무지든 뭐 어떤 방치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한정 승인이라는 걸 하지 않았을 때 그 추후에도 한정 승인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준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미성년자는 빚을 대물림하지 않는 건가요? 안 할 수 있습니다. 한정 승인을 하면 그 기간 내에 알게 된 날로부터 한정 승인을 하면 뒤라도 그다음에 한정 승인 효과에 따라서 부모님의 빚을 물려받지 않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의원님의 법안 발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향후 의정 활동 계획을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국회 예결위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현안 사업뿐만 아니라 이제 원주 지역 예산도 이제 살뜰히 챙기셨는데
올 한 해는 어떤 분야에 좀 중점을 두고 싶은지 또 지역구 원주에 대해서는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산 중에서 무엇보다도 요새 경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우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네. 부담을 덜어드리거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우리 지역에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지역에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좀 덜어드릴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게 저희 산업위에서 할 일이기도 하고요. 또 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새로운 산업을 우리나라에 만들어내는 일인데 반도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도 있고 AI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 앞으로의 미래 산업이 대한민국에서 좀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와 또 정책을 만들어내는 일에 집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마지막 우리 산중에서 해야 될 일 하나가 무엇보다도 서민의 부담을 주고 있는 그 에너지 문제 네. 그것을 좀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우선 앞에 말씀드렸던 반도체에 관련된 반도체 교육원이 조속히 예정대로 잘 정착을 해서 반도체에 관련된 인력을 저희들도 만들어내고 반도체 산업이 원주와 강원도에서 꽃피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 지역은 말씀드린 것처럼 헬스케어, 그러니까 의료기기 산업과 자동차 부품 산업이 가장 기둥이 되는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두 산업이 오랫동안 원주에 기둥 산업이 되어 있는데 이제는 그 두 산업의 고도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AI와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이 두 사업을 두 가지 산업을 고도화하는 일에 저도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마지막으로는 또 저희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SOC 관련된 부분도 또 늦춰진 부분도 잘 찾아서 해결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좀 가벼운 질문 하나 이제 드리겠습니다. 가볍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그 정치인들끼리 여야 특히 이제 날선 공방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평소 이제 정치는 말로 하는 거다. 네, 말로 하는 네, 총성 없는 전쟁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 정치인의 말에 대해서 의원님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간략하게 간단히 좀 들어볼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을 보는 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 정치는 거길 떠나서 정치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정치인의 말이 상대방에 대한 공격의 말이 되어서는 정치가 발전할 수 없고 결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의 말은 상대방과 의견이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공통의 결론을 낼 수 있는 길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여러 가지 정치인들의 아주 좀 과격한 발언은 굉장히 아쉽죠. 그렇게 과격한 발언이 계속됐을 때 정치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정치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설명하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길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전제는 상대방을 인정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끝까지 좋은 말씀 이제 잘 들었습니다. 이제 뉴스엔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현 의원과 함께 성황리에 막을 내린 CES 관련 이야기를 비롯해서 국내 기업에 대한 지원 방향 등 다양한 현안들을 짚어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이면 2월이 찾아옵니다. 오늘과 같이 내일도 큰 추위 없이 대체로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초미세먼지가 짙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기질 상황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